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복습을 하는 것보다 예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미리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지 또 기본 문제인지 제가 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고 중간중간에는 좀 띄워두겠습니다. 남겨두겠습니다. 남겨둘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정리해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틀렸을 때는 여기 밑에 해설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설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본서에 있는 내용 파트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그 공부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문제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냥 막 문제집을 공부하시면서 그 지문을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시면 그러면 큰 낭패를 봅니다. 본 시험에 가서는 그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틀리면 그 제목, 전체 큰 타이틀 제목에서 기본서에 가서 그 기본서 내용과 같이 이렇게 봐두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면 이 1번의 문제를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민법의 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갑과 을이 갑 소유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서로 이렇게 했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자기 소유 토지를 팔기로 했죠. 이걸 1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했다. 둘이가 의사표시했겠죠. 을이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1번 갑, 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 행위로부터 채권, 채무, 여기 권리가 발생하고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채권, 채무가 생기죠. 여기도 채권, 채무,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이 권리는 여기 가면 의무가 될 것이고 여기에 권리는 여기에는 의무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관계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계약에 서로 쌍방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이 행위로부터 발생한 이 권리 의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권리 의무를 법률 효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다. 그렇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생기겠죠. 또 매수인 을은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갑에게는 그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이걸 우리는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법률 효과를 한다. 자, 2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요건이다. 자, 요 매매 계약 있죠?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이것은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건에 갖춰지니까 법률 효과로서 효과가 생긴다. 이래 되겠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이래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자, 여기에 청약의 의사표시 여기에 승낙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이 매매 계약을 만들기 위한 요소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개개의 사실, 즉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한 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한 개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아서 법률 요건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자 4번이에요. 잔금 있는 것을 빨리 갑이 을한테 청구하는 것. 이건 뭐예요? 채무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행위죠. 촉구 행위를 우리는 최고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최고 행위는
의사의 통지행위입니다. 의사의 통지행위는 준법률행위에 속하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 5번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죠. 채권 양도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 이거는 사실의 통지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우리는 관념의 통지를 하고,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따라서 5번도 옳은 질문이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는 최고, 그 다음에 각종 통지 행위, 계계의 행위는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거죠. 요 계계의 최고 행위, 또 사실을 통지하는 요 채권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는 요 행위 한 개 한 개는 법률 사실에 해당된다. 그 사실의 성격이 뭐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3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죠. 자, 보통 권리의 변동하는 모습에는 발생하는 모습, 변경하는 모습, 소멸하는 모습이 있죠. 이 발생하는 모습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이렇게 나누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누고, 이전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발생의 모습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형태가 있고요. 변경에는 여기는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내용의 변경에는 성질의 변경과 수량의 변경, 그래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죠. 이 소멸 현상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1번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죠. 설정적 승계 취득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기는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 그렇죠?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이전적 승계 취득 아니죠. 이전적 승계 취득이 아니라 설정적 승계 취득이 되겠죠. 자, 2번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그 성격은요, 법령의 성격은 자, 여기에 포기해서 소멸하는 거죠. 소멸. 자, 우리는 점유권자가 점유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때 이것은 상대방 자체가 없는 단독행위로서 점유자, 소유자가 의사표시 하나로 하면 되죠. 의사표시 한 개로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점유권의 포기와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한물권자가 그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이 행위는 똑같은 포기 행위지만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도행위. 단도행위는 단도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다. 의사표시 받을 상대방이 있다는 거다. 왜냐하면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있죠.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 설정자나 지역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등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나 제한물권을 포기하겠다. 뭐 지상권을 포기하겠다. 지역권을 포기하겠다. 등등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도행위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잘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청약자가 있는 승낙연착의 통지. 통지는 각종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각종 통지 행위는 전부 관념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4번 무주물의 선점. 무주물 선점에서 소유권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점이라든지 습득이라든지 발견행위라든지 뭐 첨부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시취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5번에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회계는 여기 들어갔죠. 모든 최고 회계는 의사의 통지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준법령에 관한 내용이죠. 5번. 준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개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준법령에는, 사람의 행위에는 적법행위 안에서요.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 안에서 보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가 있고 하나는 준법률행위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안에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이 들어있는 것이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안에. 이런 면에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령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묻는 것은 여기 가는 문제를 5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번. 준법령에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자, 5번. 개념인데요. 준법령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1번. 자, 2번. 준법령에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이게 뭐냐면 준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 발생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옳다. 3번. 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 관계에 편성하여 또는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 착오나 거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관계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죠? 편성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런 특징이 있다. 최고, 거절 뭐 등등. 그렇죠?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 4번.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4번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말입니다.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주로 의사의 통지행위나 관념의 통지요.
이런 영역에다가는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이러한 행위에는 우리 민법에 있는 법률 행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걸 인정해요. 준법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될 법 규정이 필요하면 어디서 갖고 올까? 바로 여기에 법률 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갖다 쓴다. 이렇게 법 규정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지만 적용하겠다.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준법령에는 법률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사람의 적법 행위를 크게 나누면 법률 행위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준법령이에요. 즉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행위를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원소로서 이걸 우리는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 중에 이 의사표시가 들어서 만들어 놓은 이 법률행위를 제외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사람의 적법행위 중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준법령에는 개념을 특별히 딱 정하지 않고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의 행위는 전부 다 준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소극적 개념 정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6번에요. 준법령이 하나 보시죠. 준법령인 것은 했죠. 자, 여기에 1번.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의사표시 한 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행위, 취소.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입니다. 3번. 채무 이행의 최고행위. 이 최고행위는 의사의 통지로서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준법률행위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죠. 준법률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 보겠습니다. 무건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추인행위. 추인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가 되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행위. 해지한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가 되겠죠. 단독행위니까 이렇게 따라서 3번.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7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법률행위 일반 해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인 목적의 효력 요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물었다. 자, 법률행위는 가장 기본이 이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의사표시해야 되죠. 의사표시가 반드시 이 행위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률행위라고 칭한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률 요건이다. 세 번째, 이 법령에는 법령이 자유가 원칙이죠. 이 자유가 원칙인데 이 법령이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무엇을 실현하냐? 개인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죠. 그래서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령이다. 이래야 되겠죠. 수단.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법령에는 다섯 번째,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이제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했는데, 성립 요건, 이것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효력 주장자. 그러니까 유효 주장자겠죠.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을 진다.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은요, 이거는 효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1번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적 내용인데요. 자, 1번.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되는 사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렇습니다.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이다.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나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한 한 개의 요소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인 법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인 것이지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3번.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자,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법률적 행위는 아니죠. 법률적 행위는 준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준법률행위를 우리는 법률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여기는 맞아요. 원하는 대로 법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 3번 지문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4번. 3번 지문은 아예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되겠어요. 4번. 상대방의 도달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는, 자, 이게 4번의 의미는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상대방이 있냐 없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는요. 도달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했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점유자나 소유자가 점유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알겠죠? 5번. 계약은 반대 방향의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의해 성립하는데, 이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대립되는 것이잖아요. 이때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죠. 5번. 구조죠, 구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 한 개 한 개는 전부 다 뭐예요? 의사표시로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중에 하나죠. 법률 사실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법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관한 내용을 좀 봐둘까요? 4번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보통 약정이나 합의나 계약은 전부 다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요. 약정, 합의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계약했다는 것이고 이 계약의 의미는 뭐예요? 청약이나 의사표시와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도 합치되고 내용도 합치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약정이 또는 합의가 계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 거기에 4번 문제예요. 합의 해제 이것은 해제의 효과를 의혹하는 당사자의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과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성격이죠. 이 합의라는 말은 계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 아니죠.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의 1번 지문입니다.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겠죠. 자, 5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독행위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은 자유이다. 이 5번의 1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에서 한 유형이죠. 법률행위의 유형이에요. 여기 의사표시가 한 개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요. 법률행위 자유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단독행위도 자유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아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독행위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그 단독행위를 정해줄 때, 인정할 때 그때 단독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그 특성에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법에서 인정되는 규정이 있을 때만 단독행위가 허용된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가 아니다. 법률행위 자유원칙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단독행위 자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 특성이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행위의 상대방은 불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법정주의를 취하게 되고 또 단독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조건을 마음대로 붙인다든가 기한을 마음대로 붙여버리면 또 상대방한테 불리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3번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면 위법한 행위다. 위법한 행위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 불법행위도 적법한 행위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권자한테 손을 끼친다든가 또 가해자가 위법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표현은 틀렸다. 4번 대리권 수요나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행이다. 이 4번 지문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비출현행위라 하면 어떤 거래행위에 의해서 재산의 증가 혹은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행위를 통해서 재산 거래를 하게 되고 재산 거래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출현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재산을 거래하게 되면 건네주는 사람은 재산이 감소되고 그 받는 사람 상대방은 재산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보통 출현행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현행위는 재산의 증가 현상과 감소 현상이 모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비출현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비출현행위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재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비출현행위라고 해요. 이 비출현행위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죠.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게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은 감소가 생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재산 증가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포기 행위는 비출현행위에 속한다. 또 대리권 수요 행위요.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는 본인한테 재산이 감소하지도 않고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로서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더라도 대리인에게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도 생기지 않죠. 이것도 역시 이 두 개 다 생기니까 비출현행위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비출현행위로서 소유권 포기와 재산권의 대리권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입니다. 소유권 포기 행위와 대리권 수요 행위는 비출현행위다. 요거 두 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숙지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리권 수요는 단독행위이나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 5번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는 상대방, 즉 대리인이 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용해 줘야 하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왜 단독행위냐면 이 본인의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행위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 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대리권 수행이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 125조에 표현대리 있는데죠. 이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 표현대리라고 그러죠. 본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한테 타인 누구한테 자기 재산권을 처분할 대리권을 수요했으니까 제3자 당신은 내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그 타인과 거래하라 이렇게 통지를 줬단 말이에요.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것을 우리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게 125조 표현대리의 요소로 필요하는 거예요. 이때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행위, 이 표시행위는 대리권 수요했다는 사실을 제3자한테 통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의 통지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뭐냐?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의 통지에 해당되겠죠. 관념의 통지는 준법령이죠. 준법령에 포함되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사표시도 아니요. 법령에도 인정할 수 없죠. 자, 여기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행위. 대리권 수요의 표시행위는 우선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대리권 수요 행위는 어떻게 됐어요? 단독 행위라는 것은 법령이죠. 의사표시 한 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법령이죠. 이것은 준 법령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의 처분 행위를 한번 볼까요? 이 처분 행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이 종국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종국적 변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생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 따라서 종국적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행의 부담이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다.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 이 말이죠. 행위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 그리고 준물권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죠. 물권행위는 뭐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또 제한물권을 설정한다든가 제한물권을 양도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주로 물권행위죠. 준물권행위는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또 특허권을 양도한다든가 또 기타 지적재산권 이것을 양도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바로 주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가 됩니다. 종국적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에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죠. 거기에 1번에 부동산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죠. 이 계약행위의 내용은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관에 채권 채무를 만들어내는 행위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 이 행의 부담을 남는 행위죠. 즉 종국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채무 면제 행위도 뭐예요? 채무를 종국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죠?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면제도 역시 처분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번에 건물의 파괴. 이거는 뭐예요? 사실적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건물을 파괴해버리면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죠? 종국적 변동이 생겼죠. 소유권이 이 세상에 소멸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종국적 권리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처분행위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그 연결이 바른 것은 했죠. 10번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거기에 거절행위 있죠. 거절. 이 거절행위는 의사의 통지행위로서 준 법률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동의는 맞죠.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다. 2번 계약. 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협치가 되어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야 돼요. 교환적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야 돼요. 공탁. 임치,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성질있다 하고 임치도 역시 맡기는 계약입니다. 근데 상계행위 있죠.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틀렸죠. 계약이 아닙니다. 3번 의사의 통지. 자,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령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의사의 통지는 준법령행위를 말합니다. 4번에 관념의 통지, 대리권 수여 행위. 4번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본인의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란 법령입니다. 틀렸죠. 5번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는요, 준법률행위의 일부입니다. 사실행위란 준법률행위의 일부예요. 그래서 뭐 선점, 습득, 또 가공, 일정한 행위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도하는 바에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동이 있는 것이죠. 거동 자체가 존재할 뿐입니다. 거동. 자, 선점, 습득, 가공 등은 이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준법령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으로 법령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봤습니다. 단독행위, 특히 조심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행위들의 분류를 봤죠. 예컨대 준법령행위와 법령행위를 구별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법령에서 유형 중에서 말입니다. 처분행위와 채권행위, 그렇죠? 이 처분행위와 채권행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처분행위와 채권행위 분류를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11페이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